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요약 및 예상 문제 2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파란색 주소를 클릭하시면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전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석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 하나하나의 돌을 연석이라고 합니다. 연석은 차도와, 여기가 차도죠. 차도와 보도, 여기가 보도죠. 보도를 구분하는 돌인데 이 돌이 쭉 선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연석선이라고 하는데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그래서 이것이 연석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 이 부분이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도로. 그 다음에 차선입니다. 차선은 지금 이런 경우가 이게 차선이죠. 그래서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선, 이것을 차선이라고 합니다.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경계 지점을 안전표지에 표시한 선, 차선입니다. 그래서 차도, 차가 다니는 도로죠. 보도, 사람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연석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렬로 늘어선 이 돌들의 선, 연석선, 차로, 1차로, 2차로,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은 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을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 즉 쉽게 말하면 일반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왼쪽에 있으면 왼쪽 차로,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차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눈여겨봐 두셔야 돼요. 왼쪽 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가 있고 오른쪽 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화물자동차 운송 자격을 얻으셔서 화물자동차를 운송하시면 어느 쪽으로 다녀야 합니까?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대형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오른쪽 차로입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모든 차량은 왼쪽 차로입니다. 그래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 구분을 분명히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면 고속도로는 무조건 1차로는 앞지르기 차량, 즉 뭡니까? 앞지르기 하려는 차량에게 주어야 합니다. 즉 추월 차선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로가 이제 이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은 2차로로 다닐 수 있고 앞지르기 하려는 차량은 1차로에서 앞지르기 하면 됩니다. 고속도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이면 3차로일 때를 봅시다. 1차로는 앞지르기 차량 선으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앞지르기 차량을 줬죠. 이거는 앞지르기 차량입니다. 그러면 두 개니까 이것이 왼쪽 차로, 이것이 오른쪽 차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화물자동차 운행하실 때는 이 오른쪽 차로, 즉 3차로로 다니셔야 돼요. 만약 이게 4차선이면 어떨까요? 고속도로 4차선이라고 해봅시다. 마지막 선이 안 그어지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1차선은 뭘로 줍니까? 앞지르기 차선으로 주죠. 그러고 나면 하나, 둘, 세 개가 남은데 여기서 반절을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0.5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 차선은 오른쪽 차로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로가 왼쪽 차로가 되고 이 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차로로 다닐 수 있으니까 3차로, 4차로에는 화물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고속도로 이외의 일반 도로에서 2차로를 보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차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차로입니다. 이런 경우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로 다니면 됩니다. 자, 3차로를 보겠습니다. 3차로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나누면 1.5, 1.5 딱 반으로 나누는데 1.5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 0.5는 이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로가 둘이고 왼쪽 차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3차로 고속도로의 이외의 일반 차로에서는 왼쪽 차로가 1차로,
2, 3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돼서 화물자동차가 2, 3차로로 다닐 수 있겠죠. 오른쪽 차로니까요. 다음 4차로일 때는 반으로 딱 나눠서 1, 2차로는 왼쪽 차로, 3, 4차로는 오른쪽 차로. 그래서 화물자동차는 여기와 여기 3차로와 4차로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에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2차로면 고속도로가 2차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앞지르기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남으니까 모든 차량은 2차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도 그렇죠. 2차로로 다니면 되죠. 3차로일 경우에는요. 고속도로에서 하나는 앞지르기 차량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남죠. 반으로 갈라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런 경우에 화물자동차는 3차로로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고속도로에서 4차로의 경우 하나는 앞질기 주고 나면 3차로가 남죠. 일반 도로 3차로 똑같이 계산은 됩니다. 반으로 나누면 0.5인데 0.5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붙여버린다고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2차로는 왼쪽 차로, 3, 4차로는 오른쪽 차로.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 3, 4차로로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속도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었죠.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5060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0km고 녹지 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에서는 60km 그리고 이 경우에도 2차선이면 80km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50km 그 외에 녹지라든가 농어촌 지역은 60km인데 이 경우에 편도 2차 이상의 차선이 있으면 80k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보겠습니다. 모든 고속도로, 즉 1차선, 편도 1차선을 제외한 모든 고속도로는 시속 100km라고 보시면 됩니다.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은 이 경우에도 80km가 최고 속도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화물자동차 1.5톤 이상을 몰고 갈 때는 고속도로에서 100km 놓을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80km까지만 최고 속도를 놓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고속도로는 최저 속도가 50km입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고속도로에서는 120km까지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5톤 초과 화물 등은 90km까지만 최고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90km이고 최저 속도 30km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속 운행을 보겠습니다. 100분의 20을 감속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속합니다. 눈이 20mm 미만, 20mm부터는 이상이 되죠. 19점 몇 미리 뭐 이렇게 오면 100분의 20을 감속합니다. 이번에는 100분의 50을 감속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즉 100m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50% 감속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면이 얼어붙었다. 즉 빙판길이다. 100분의 50을 감속해야 합니다. 눈이 20mm 이상 왔다. 20mm부터입니다. 이상 왔으면 50%를 감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80km인 도로에서 100분의 20을 감속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6km 감속한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0에서 16을 빼면 64km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감속을 다녀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00km 갈 수 있는 최고 속도에서 50%를 감속한다 그러면 50km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20과 100분의 50을 감속하는 경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이해해 두십시오. 국민생활의 편익 제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지간한 것은 합의 보면 공소제기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법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주로 합의에 방점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주관을 이룬 것은 합의했다면 반의사 불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겠다, 공소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합의를 못 봤다 할지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간 감형된 이러한 법정 그 죄가 나와 있습니다. 형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징역이 아니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겠다. 즉 합의 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험에 가입됐다면 합의 본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건 예외가 있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버렸다. 그러면 특례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다. 사망사고라든가 사망 위험이 있다든가 또는 불구가 되었다든가 불치 또는 난치병이 걸렸다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럴 경우에는 특례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렸다. 이런 경우에도 특례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12개 항목에 해당되면 특례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과속했다, 중앙선 침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등등 12개 항목에 해당되면 처리 특례법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입건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는 11의 중대과실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이런 형태로 내게 되면 특례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입건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특례법 적용이 안 됩니다. 중앙선 침범, 특례법 적용 안 됩니다. 과속 안 되고요. 앞질기 방법 위반했다. 끼어들기 방법 위반해가지고 교통사고 냈다. 그러면 11의 중과실입니다. 특례법 적용 안 됩니다. 철길 건널목에서 사고 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쉽게 말해서 뭡니까? 횡단보도 위반.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이런 경우도 특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도 특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도 침범도 특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와 관련해서 승객 추락방, 이거는 버스 등이고 화물 고정자치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행할 때 고정조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특례법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항은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선 침범으로 보는 경우와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것은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보는 경우와 중앙선 침범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고요.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보는 경우는 현저한 부주의입니다.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의 경우 커브길에서는 과속하면 안 되죠. 근데 과속하다가 중앙선 침범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중앙선 침범입니다. 빗길에서 과속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빗길에서 과속 운전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과속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졸다가 뒤늦게 제동을 걸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랬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했다. 졸면 안 되죠. 졸음운전하면 안 되죠. 이 경우에 중앙선 침범입니다. 차 내에서 잡담하거나 휴대전화를 걸다가 부주의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했다. 중앙선 침범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저한 부주의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만부득한 경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인데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피하려고 급제동하다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하다 보니까 핸들을 틀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겠다. 만부두강경으로 본다는 거죠. 제한 속도를 준수했습니다. 눈이 내려가지고 빙판길이라 그렇죠. 100분의 50을 감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빙판길 또는 빗길에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침범했다. 지킬 건 다 지켰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만부두강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횡단보도에서 딸딸이죠. 원동기 자전거나 또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는 끌고 가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끌고 가야 되고요.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걸 타고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엎드려 있는 사람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정지를 하고 있는 사람도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사람도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보도에 서 있다가 내 차가 지나는데 갑자기 내 차로 넘어진 사람, 횡단보도로 넘어진 사람, 이 사람도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12개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두 번째는 공개된 장소, 즉 도로인가.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도 찍는다면 군부대 내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건 누구든지 거기를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공개된 장소라 해야 되는데 군부대 내 도로라는 것은 군인에 한정돼서 바리케이트 치고 일일이 검열해서 보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산속에 있는 비포장도로 비록 다니기는 불편할지라도 누구든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이. 그것도 공개된 장소예요. 이거는 도로입니다. 통행이 자유로운, 막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비록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검열도 안 해요. 이러한 데 있는 큰 도로, 이러한 도로는 도로로 보는 겁니다. 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원의 휴양지 도로도 도로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군부대 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군부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차 이렇게 나오면 크게 보아서 바퀴 달렸으면 다 차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바퀴 달렸으면 차다. 그러면 리어카도 바퀴 달렸으니까 차고요. 자전거도 바퀴 달렸으니까 차죠. 우마차 도 차고 손수레 차고 바퀴 달렸으니까요. 그런데 바퀴 달린 것 중에 차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모차, 차라는 이름이 있어도요. 또 이 장애인이 타는 의자차. 이거는 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린아이가 타는 유모차는 이건 아이의 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리. 그리고 장애인이 타는 의자차도 이건 장애인의 두 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모차와 의자차는 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모차와 의자차는 어디로 다녀야 할까요? 차도로 다니면 안 돼요. 이건 어디로 다녀야 돼요? 보도, 즉 사람 걸어 다니는 인도로 다녀야 돼요. 왜? 이것은 아이의 두 다리, 장애인의 두 다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의자차와 유모차는 인도, 사람 다니는 인도로 다녀야지 차도로 다니면 안 돼요. 그러나 자전거라든가 리어카라든가 이런 건 다 어디로 다녀야 돼요? 차기 때문에 차도로 다녀야 돼요. 근데 차 중에서도 사람이 끌거나 이러지 않고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차가 있어요. 원동이 달아가지고. 이걸 자동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어카나 손수레는
차이긴 하지만 자동차는 아니에요. 예,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 차예요. 그렇지만 이게 자동차냐? 자동차는 아니에요. 왜? 자동차면 스스로 굴러가야 되잖아요. 자동차는 아닌데 차는 맞아요. 바퀴 달렸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유모차는 차가 아니에요. 자동차도 차고 원동기 자동차도 차고 사람이 끌고 가는 차도 손수레도 차입니다. 그러나 유모차와 의자차는 차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해당되지 않는 거 유모차와 의자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50, 60인데 대부분의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대부분의 경우죠. 이건 얼마예요? 50km. 그 외에 녹지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은 60km인데 편도 2차 이상이면 80까지도 달릴 수 있다 그랬죠. 정답은 주, 상, 공이니까 50km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최고 속도는 50km입니다. 대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차는 트레일러 및 레커는 보니까 일종 특수 면허죠. 대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특수 면허를 따야 합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어떻습니까? 일종 보통도 할 수 있고요. 3톤 미만은 할 수 있습니다. 일종 대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종 대형 면허를 취해야만 있기 때문에 보통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답은 아니죠. 이것도 답이 아니고 아스팔트 살포기는 맞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일종 보통 가지고는 못합니다. 승용자동차는 일종이든 이종이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기계, 아스팔트 살포기 또는 뭡니까 덤프트럭 이런 대부분의 덤프트럭도 건설기계입니다. 이러한 건설기계는 일종 대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일정 대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스팔트 살포기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서 말하는 과속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얼마나 초과한 경우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이라면 얼마입니까? 20km, 시속 20km를 초과하면 과속입니다. 그리고 이 과속에 해당되면 12개 항목에 해당되죠. 그래서 처리 특례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입건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험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과속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특례법에서 말하는 과속이라는 것은 20km를 초과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 후 몇 시간 이내 사망 경우입니다. 이건 행정상으로 말하는 건데요. 사망사고가 벌점 몇 점이다 이렇게 할 때 사망사고 이럴 때 그 사망으로 보는 경우 교통사고 난 이후에 몇 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때를 사망한 것으로 보냐 72시간입니다. 날짜로 하면은 3일이죠. 만약에 5일 만에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사고로 보지 않죠. 72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72시간 내에 사망하면 사망사고로 보는 겁니다. 72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즉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로 한다. 얼마 이상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음주운전이냐. 그렇죠?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다음 중 이제 몇 가지의 장치들을 보겠습니다. 평가장치의 구성품과 관계가 없는 것은 평가장치 그러면 주로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 차대가 밑에가 있는 차대가 있고 요에게 차체가 있죠. 요 바퀴가 달린 요 부분이 차대죠. 이 차대에서 받는 이 충격이 있어요. 이 도로로부터 받는 이 충격을
차체에다가 완화해서 전달해주는 장치, 완화 장치 이런 것을 가리켜서 현가 장치라고 해요. 현가 장치에 들어가는 것은 스테빌라이저, 속업 쇼버, 한스프링 이건 다 현가 장치죠. 그런데 타일로드 이것은 조향 장치입니다. 운전대를 움직이면 바퀴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이게 타일로드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현가 장치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가 장치란 차축과 요 밑에 있는 요게 지금 차축이죠. 이런 게 바퀴 여기 있는 차축, 차축과 차체 위에 있는 차체를 연결해서 주행할 때 차축이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라든가 충격이 차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또는 승차감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하는 장치 이것을 가리켜서 현가 장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 있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이게 쇼버입니다. 우리가 속게 말하는 쇼바, 속업 쇼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퀴에서 오는 충격을 이 위에 있는 차체에게 완화해서 전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일단은 완화를 받고 이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이 속에 있는 속업 쇼바에 들어있는 유압이 있어요. 유압. 이 유압이 결국 완충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퀴로부터 받는 충격을 여기서 완충을 해가지고 차체로 전달해 주는 이런 것들이 현가 장치예요. 판스프링 여기 보이는 요 판스프링 있죠. 여러 겹의 이걸 잘라가지고 붙인 거죠. 이래서 여기서부터 받는 이 바퀴로부터 받는 충격이 여기에 있는 화물짐으로 덜 충격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완충 장치로 넣는 거. 이게 판스프링입니다. 이것도 현가 장치죠.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저. 이거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그렇죠. 이 고속으로 회전할 때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습니까 좌우가 불균형이 되죠.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어떤 불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건 다 현가 장치에 속한 거예요. 쇼업 쇼버, 판스프링, 스테빌라이저는 현가 장치에 속한 것이다. 근데 그림에서처럼 타일로드가 뭡니까? 이 부분이 타일로드예요. 이게 핸들을 틀면 이게 이 타일로드로 전달돼서 바퀴를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타일로드는 운전대하고 연결된 조향 장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가 장치 구성과 관계없는 거 타일로드고 조향 장치고 스테빌라이저, 판스프링, 쇼업 쇼버는 다 충격을 완화하는 현가 장치입니다. 다음 동체 시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체 시력은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력이에요. 또는 그걸 관찰하는 내가 움직이든 물체가 움직이든 둘이 다 움직이든 어떻든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력을 가리켜 동체 시력이라고 합니다. 자, 동체 시력은 물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그렇죠 느리게 되는 거죠. 잘 안 보이죠. 빨리빨리 움직이면 동체 시력은 전기 시력과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갖는다. 맞습니다. 전기된 걸 잘 보는 사람이 즉 쉽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이 움직이는 물체도 잘 보게 돼요. 비례관계를 갖는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동체 시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죠. 저하되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력은 저하됩니다. 동체 시력은 초도가 낮은 상황, 즉 어두운 데서는 쉽게 저하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체 시력은 물체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을수록 피로할수록 시력은 저하됩니다. 그래서 동체 시력은 연령이 높은데 저하되겠죠. 야간에 대향차의 전조등 눈부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볼 수 없게 되는 현상. 자, 여기서 오는 차도 이렇게 조향등을 밤에 켰습니다. 이렇게 불빛이 비치죠. 여기서 가는 내 차도 이렇게 조향등을 켰습니다. 전조등을 불빛이 이렇게 비치죠. 이 가운데 사람이 있는데 양쪽에서 다 불빛을 비춰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증발해버린 것처럼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증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본래 여기 있는데 그렇죠? 이쪽 저쪽에서 마주오는 대향차가 서로 간에 전조등을 비치니까 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있는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 증발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것을
증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마주오는 두 차량의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가 서로 만날 때 그 만나는 지점에 있는 대상이 빛 속에 숨어서 증발돼 버린 것처럼 보여서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 그것을 증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물차, 대형 화물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차가 이렇게 있으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돌 때 앞바퀴는 이쪽으로 가는데 뒷바퀴는 여기서 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리게 되는 경우가, 이걸 그 차라고 그래. 차. 서로 간에 이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 차일수록 앞을 많이 먹고 가야 돼요. 각도를. 그래야만 뒷바퀴가 여기에 물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100% 뒷바퀴가 코너 쪽에 있는 사람의 발을 밟아버린다든가, 또는 코너 쪽에 있는 대놓은 차를 긁어버린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돌면 이게 앞바퀴가 도는 궤적이에요. 이쪽이요. 근데 뒷바퀴가 도는 궤적은 이거예요. 앞바퀴가 도는 궤적은 이거고 뒷바퀴가 도는 궤적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만큼의 차이가 나요. 앞바퀴와 뒷바퀴가. 대형 차일수록 이 차이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차이를 가리켜서 안쪽에 있는 바퀴, 여기 안쪽에 있는 바퀴죠. 내륜차. 안쪽에 있는 앞바퀴와 안쪽에 있는 뒷바퀴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코너를 돌 때나 이런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내 차는 앞에서는 피해서 갔는데 뒷바퀴를 안 보고 가니까 이쪽에 있던 차를 긁어버린다든가, 사람의 발을 밟는다든가, 교통사고를 낸다. 이게 바로 내륜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 우측 뒷바퀴, 여기 안쪽에 있는 바퀴가 내륜이죠. 이 두 바퀴가 서로 차이가 난다. 앞바퀴 가는 차 궤적하고 뒷바퀴 가는 차 궤적하고, 이 차를 내륜차라고 한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조건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거요? 사망사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요, 12개 항목도 안 되고, 또 자동차 보험이 뭐 무효가 됐거나 이런 경우도 안 되고,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뭐 이런 식, 무조건 이렇게 되면 그건 틀린 거죠.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 피해자와 민사 합의를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 합의를 하면 공소 제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런 예외 조항이 아닌 한은. 이것도 틀렸어요. 반의사 불벌죄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의 금고, 그렇죠? 징역이 아니라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좀 경감돼 있죠. 이게 뭐냐면 처벌 특례 가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합의를 못 봤다 할지라도 이렇게 처벌하는 거예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간 감형된 그러한 법정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규정 속도보다 20km를 초과했다. 그러면 뭐예요? 과속이에요. 과속이면 이 법이 적용 안 되죠. 그래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죠. 과속일 경우에는 공소 제기할 수 있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에요.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설명드린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특례법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이제 화물 같은 경우에 많은 게 공제조합에도 들죠. 일반 차량은 종합보험이 들고. 그러면 어떤 교통사고가 특례 적용이 되고 안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안전의무 위반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교통사고를 경상해 상처도 입었어요. 낸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야기한 후에 구호 조치 안 하고 도망가 버린 경우,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 신호위반, 그 다음에 구호 조치 안 하고 도주해 버린 경우, 사망사고, 이건 다 뭡니까? 12개 조항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특례 적용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구속되고 그렇죠. 징역을 구속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안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12개정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특례되는 경우를 맞는 거기 때문에 1번이에요.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12개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부상자 구원하고 도주와 이런 경우, 신호 위반, 음주운전, 과속 이런 경우 등은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입건되고 구속될 수 있다. 다음 중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은 보행자. 아까 봤죠? 원동기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끌고 가면 보행자예요. 타고 가면 보행자가 아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보행자로 봅니다.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보행자로 봅니다. 왜? 끌고 갔으니까.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 당연히 보행자죠. 이 세 사람은 보행자입니다. 그러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또는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없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인정되는 운전자 과실. 자, 횡단보도인데 운전자 과실이 있냐 없냐? 결국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유정을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특례가 인정되게 될 겁니다. 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했다. 운전자 과실이 있죠. 이 경우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해가지고 제대로 멈춰있는 차를 추돌해가지고 밀려나가면서 보행자를 충돌했다. 이 경우도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겁니다. 이 경우도 운전자 과실이 있죠. 보행신호가 녹색 등화일 때 횡단보도를 진입해서 제대로 건너고 있는 보행자죠. 이 사람을 충돌했다. 물론 과실이 있죠. 녹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다. 깜빡거리고 있으면 건너려는 사람은 건너지 말아야 되고 이미 들어간 사람은 빨리 빠져나가든지 뒤로 돌아와서 빠져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녹색 등화가 깜빡깜빡 되고 있는데 그때 횡단보도를 진입했어요. 그러다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내 차가 가면서 충돌을 했다. 이런 경우는 횡단보도 과실이 내게 없다고 보아주는 거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과실이 있죠. 건너고 있는 사람을 추돌했다. 정지한 차량을 추돌했고 거기에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했다. 보행신호가 녹색 등화일 때 제대로 건너고 있는 사람을 충돌했다. 이런 경우는 다 횡단보도 사고로서 과실이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으면 횡단보도 보행자는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근데 녹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데 그때서 진입해가지고 건너고 있다 보니까 적색 등화가 돼버렸어요. 이때 추돌했다 그러면 과실 있는 경우로 보지 않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